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추대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정말 야심차게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한 프로그램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지난주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시죠. 이순자 여사와의 대담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3만을 훌쩍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댓글도 거의 1000개 가까이 달아주셨는데 자,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순자 여사님의 회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먹먹한 아픔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권력무쌍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잔혹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순자 여사님을 알게 된 것도 뭐 몇 번 되지도 않고 하지만은 이분들은 최소한 비겁한 분들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서, 위기 앞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던 분들이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던, 믿고 헌신했던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에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다. 권력무쌍이지만 너무 잔혹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눈물 나죠. 예. 이순자 여사와 전두환 대통령의 그 스토리, 지난 시간에는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또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이 5.18과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또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순자 여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하고 함께 인터뷰해 주신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몇 차례까지 이렇게 쭉 인터뷰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예, 좀 이렇게 이럴 때는 좀 뿌듯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란 원래 좀 잔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에서 이 권력 잔혹사를 들여다보면 네. 아주 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왼쪽에 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좋은 말년을 보내고, 오른쪽에 서서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분들은 다 참 슬프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 이게 우연일까? 참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순자 여사께서 오늘 나갈 인터뷰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선 첫째로는 전두환 대통령하고의 그 결혼 꼬린기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순자 여사가 이화여대 의대를 다니다가 중퇴하셨죠.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전두환 대위, 가난하기 짝이 없는 양보간 벌 없는 그분하고 자기의 일생을 건 결혼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공부에 한이 맺히셨으면 나중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 됐을 때 서울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어 대학에 편입시험을 보았던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인터뷰에 나오겠지만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12.12 쿠데타다 그런 얘기하시고, 12.12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최규하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딱 움켜쥐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쿠데타를 일어놓고 자기 아내 보고 야 가서 대입 편입시험 봐, 아유 편입시험 떨어졌어, 아이고 어떡하냐, 그럼 연세대 어학당에 다시 복학해,
아니 조금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건데 누가 그렇게 시키냐고요. 그래서 이순자 여사가 1980년 봄에 연세대학당에 다니면서 예. 대학생들의 그 시위를 현장을 또 보시죠. 보고 그리고 5월 달에 대학생들이 도서관 앞에서 자기 남편 화형식을 하는 장면을 부인이 보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딱 들어보시고요. 왜 과연 그 오공화국이라는 그 드라마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이렇게 최규하 대통령을 권총으로 위협을 해서 이렇게 권력을 이양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목숨 걸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2.12 정승화 그 당시 계엄사령관 체포작전을 하신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또 길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순자 여사와의 인터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보시죠.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자서전을 내셨는데 네. 그 중에 이 1, 2, 3권 중에 1권에 광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광주까지 그 소환을 당하셔서 재판을 받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각하께서는 원래는 이제 자서전을 이병주 씨가 쓰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다가 예.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서전 써놓고 나서 제 자서전에서 이제 딱 여기다 얹어놓고 저에다가 다 빼뿌리고 각하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고공하고 그 자료 같은 거 가지고 대충 이제 네네.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저기 민비서관님이 이제 그 해가지고 오시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보름쯤 돼서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다 해가지고 해 오시면 뭐 제가 받아서 각하 드리면 각하가 보시고 다 축쳐가지고 다 그때는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쳐주시면 그 다음에 또 민비서관님이 그거 가져가서 해가지고 오시면 또 해가지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그런 식으로 이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서전을 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다 녹음기에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간 날짜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각하가 기억하시는 대로 마음껏 얘기하시게 해서 나중에 검증하면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 그 날짜 정확하지 않은 건 고치고 이렇게 기억이 잘못된 거는 다시 여쭤보고 이래가지고 1권을 했기 때문에 1권이 긴박감이 나요. 본인 아니면 안 나올 얘기예요. 거기서 누가 민비서관님 아무리 상상력이 있으셔도 거기에서는 각하의 채취와 각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백담사 나오셔서 좋을 때라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은 뭐 1권이 각하의 그게 필요하지. 그렇죠. 2권은 다 기록에 있는 거고. 재임 때 기록이 2권이고. 있고. 그리고 3권은 또 재판 기록들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리얼하고 1권이 굉장히 긴박감이 나고 재밌습니다. 그 녹음을 풀어서 다 했는 것도 한 달에 2번 가져오면 각하가 줄 쳐서 다, 각하는 책을 다독보다는 정독이에요. 그냥 일일이 줄 쳐가지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자기 안 맞아도 희한히 고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각하 회고록도 좀 전무하지 않을까. 대체 작가가 뭐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증해서 쓴 책을 그 광주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되면서 재판까지 하셔야 됐고 근데 추금이 되고 그거는요. 광주 문제는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쓰셨고 자기의 의견보다는 5.18 특별법에 의한 재판 때 거기는 증언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하셨지, 본인이 광주에 대해서 뭐 어떠고 저떠고 하신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한 가지, 자기를 잡으려고 국군들이 매도되는 거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은 4.19 때도 국민들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부마 사태 때도 그 일반 시민들이 그 해병대나 그 특전사 요원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그 반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임무 수행이니까요. 그래서 5.18 때도 계엄군이 내려가서 그 무고한 시민들을 무슨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명이 위험할 때까지 몰려서 자기의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군인들이라는 게 일반 학교 갔을 때는 데모하는 애들이고 또 병역으로 군대 가면 또 진압하고 이런 입장인데, 걔네들이 전두환이가 뭔데 전두환이가 집권하게 내가 가서 그 시민들 막 쏴라 한다고 무고한 시민을 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양반의 이 생각 마인드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거기 광주를 그 강주를 진압하는데 뭐 관여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그 계엄군이 군인들이 매도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 입장뿐만 아니라 그 군 통수권자였던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거기에서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예민하게 쓰다가 보니까 그 조비오 신부님은 성직자신데 그래도 그 개인적인 신분을 떠나서 국가의 그 뭐랄까 안정을 이렇게 도모하셔야 될 분인데 광주 사태 그 아픔이, 희생자들의 아픔이 지금 40년이 넘어까지 가도 계속 분열의 원인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거기 나왔던 그 5.18 재판에 나와 있던 그 항공 조종사들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 그러는데 그냥 그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나오셔 어디 가시면 자꾸 그 항공기가 기총소사가 있었다 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니까 이제 각하는 그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정황으로 봐서 아이고 신부님이 무슨 목적이 있지 않으면 왜 그러시냐 하는 표현을 조금 과격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건 다 놔도 그거를 이제 훅것을 맞춰서 각하가 이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나가서는 그 책에서 5.18 단체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는데 5.18 단체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검찰 조사나 뭐 재판이나 받은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다 자기 관할 지역에서 했지 뭔데 다른 데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 놔두고도 90에 가까운 고령이라 알다시피 남자들 80 넘어서 90세 되면 변소를요 얼마나 자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실 때. 근데다 또 5.18 재판 때 28일간 단식해가지고 이 해마가 여기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반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자기가 하는 이런 일들이 해마에 이게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밥 먹고 뭐 서로 있다가 말이야 오늘 같이 인터뷰했다. 근데 대문 밖에 나가면 인터뷰한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러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광주까지 모셔가면 각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가면 4시간이 걸리는데 가는데 4시간 걸려.
4시간 내내 여보 어디가? 광주. 뭐하러? 재판 받아. 뭔 재판? 이걸 조금 있으면 돌아가면 또 묻고 또 묻고 아유 변소 가자. 변소 나오지 마렵다. 그럼 내리려고 그러면 막 기자들이 그냥 카메라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저 병원에 가면 쓰는 변기 있잖아요. 그거를 들이면서 여기다 그냥 누시라 그러면요. 아주 또 경호관들 보는 앞에 그런 안 하시려고. 안 놓으시는. 그러고는 그냥 조금 되면 변소 가자. 조금 있으면 어디 가냐, 광주가. 이거를 4시간 동안 하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신라 호텔에서 밥 먹자고 초청하면 제가 그런 거는 거절하잖아요. 여기서 신라 호텔 1시간 건데 가면서 어디 가냐, 누가 초청했냐, 몇 명 오느냐. 1시간 내내 물으시는 거예요. 재판부에다가 저 병원에 진료 기록하고 다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광주 내려가는 거는 그냥 광주에 내려가야 된다. 광주 내려가게 하면서 치매에 걸렸다는 거면 뉴스에 다 쏟아지는. 꼭 법원에 줬는데 그걸 왜 개인정보를 이렇게 노출해요? 그래놓고 뭐 치매가 까짜느니. 왜냐면 양반이 그게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광주에 갔다 오셔서 뭐 응급실에도 막 그런데 여기서 4시간을 변소를 참고 거기 가자마자 이제 변소를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올라오시는데 하루 종일 그 변소를 그냥 참아놓으니까 올라오시면 아랫배가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냥 호스 꼽아가지고 그렇게 빼고 아이고 하여튼 인권 침해야. 괴롭힘이네요. 그런데 웃기는 게 서울에서 아니고 광주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더 웃겨. 우리를 고발했는 조영대 신부님이 근데 이 조카 되시는 분이 이분도 신부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삼촌을 위해서 우리를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 조카 되시는 분이 각각 회고록을 산 장소가 그 광주에 있는 무슨 광주에 있는 서점이래요? 광주에 무슨 서점에서 그 책을 사셨대. 그래서 그 자리가 피고가 죄를 지은 자리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하면 지역 감정이 우리한테 불리하면 거기 안 가도 된대. 법에 있대요. 그런데도 재판부가 수용을 안 한 거네요. 안 하면 뭐 안 하고 광주에 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이유를 다 대가지고 안 갔죠. 그래서 구인장이 발부됐어요. 구인돼가지고 안 가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양반 이러고 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모시고. 왜냐면 후견인 지정 안 해주면 모시고 가도 자기는 피고석에 앉고 나는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각하가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이제 후견인이 돼가지고. 직접 또 하시게 되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어보면 각하한테 뭐 기도 조금 얻으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각하가 지금 숨이 차서 밖에 좀 나가서 좀 쉬시고 싶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 대고 내가 그러면 이제 판사가 나가서 쉬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숨이 차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산소 뭔가 검사하니까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거든요. 산소 포화도 검사 같은 거. 이게 죽어야 끝나는 거야. 돌아가셔서 끝난 거 재판이. 뭐 조국이 뭐 자기네 뭐 당했다. 자기가 당하면 그렇게 크고 자기 편이 나가면 크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은 어째도 괜찮고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편안한 세상으로 이제 가셨으니까 재판이고 뭐고
본인이 안 돌아가시면 안 끝날 일이에요.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결혼하신 게 1959년입니다. 네. 그 당시 육군 장교 월급을 가지고 살림살이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서 이제 나가서 예. 나갈 때만 하더라도 아마 기세가 뭐 하늘을 그렇죠. 치르도 네, 됐나 봐요. 왜냐면 진해에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저 사관학교를 예. 세울 때만 해도 아주 그냥 대통령께 오시고 뭐 유엔군 사령관 뭐 아주 굉장했거든요. 예. 그리고 4년 내내 이 사람들을 당신네들이 간성이다 이제 나오면 뭐 이렇게 막 너무 띄웠나 봐요. 예. 그러다 이제 나가 보니까 현실이 너무 그 이상과 괴리가 있는 데다가 예. 또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예. 내가 마침 이렇게 맹장인지도 모르고 열이 나서 있는데 와서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예. 맹장이 벌써 지나가지고 복막염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돈을 그때만 하더라도 또 병원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원비 안 되면 안 된다. 입원을 못 시키고 그냥 이병으로 저병으로 우왕좌왕 했다가 이제 엄마가 대구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오셔가지고 겨우 입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다가 그때 우리가 대위 때 결혼했는데 예. 제가 이제 월급을 기억하고 있는데 한 달 월급이 딱 쌀 한 말 사면 없어요. 쌀 한 마리요? 예, 한 말. 오호. 그렇게 나라가 어려웠어요. 나라가. 나라가 안 줄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때만 해더라도 우리나라 건국되고 3년 만에 유교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산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가 이제 겨우 4학년 때 올라와가지고 임관했으니까. 이화여대 의대를 진학을 하셨는데 네. 전두환 대위하고의 어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의대를 진학하셨던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왜냐면 어려운 형편을 이제 제 아버지가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예. 군인 가족이 우리 아버지는 그때 중령이었어요. 예. 중령이었는데도 어떻게 어렵냐면요. 어디든지 이제 이사를 가면 주변에 텃밭을 하나 해서 거기서 우리는 다 야채를 키워가지고 자급자족을 예, 하셔서. 자급자족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가 정근을 가면 네. 딸은 못 살아요.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생활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예. 이제 대구에서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예. 경기여중에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서울로 아직 못 갔으니까 복교가 안 되고 네. 그 당시에는 여기다 경기 배지 달고 그 지방 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예.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대구 계실 때는 대구 연합중학교 반년 다니고 예. 아버지가 논산 훈련소 참모장으로 가셔서 논산여중을 3년 다니고 광주에 가서 전남여중을 3년 6개월 다니고 그다음에 진해 사관학교 참모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또 제가 6개월 다니다가 이 육군 사관학교가 이제 정전이 돼가지고 휴전이 됐다. 예. 그래가지고 서울 태릉으로 옮기는 바람에 우리도 그 생도들 타는 예. 기차 예. B칸에 예. 가족들 타고 서울 와서 이제 경기여중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진해를 가든 우리는 항상 집에 텃밭을 만들어서 야채는 자급자족. 중령 시절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장교들의 가족의 생활이 어떻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냥 저는 군인 가족이 절대로 안 되려고 그랬죠. 근데 모르죠. 군인 가족 아닌 데는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그것만 아니까 그거는 피하려고 그랬던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 이제 이 양반하고 사랑하게 됐으니까 불평하면 이 양반이 어디다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제
돈을 이렇게 벌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제 이 양반이 그런데 경제적인 데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펼 수 있도록 해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제 자기하고 이제 인생을 같이 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거 겪고 나서 여자들도 뭐 가정과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 전문직. 그래서 이제 의대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결혼을 결심하시면서 이대는 왜 결혼하면 중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 몇 년 더 뒤로 미루실 수도 있는데 근데 중퇴를 결정하시네. 미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내가 너무 어리고 한데 자기가 그 어른이니까 나를 잘 지도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는 애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고생길로 집어넣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그렇게 나쁘게 갚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이제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 친구들은 뭐 꽃이다, 먹는 거다 가져온 자기는 아무것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러 자기가 있던 부대로 찾아갔다가 그 부대가 이제 훈련하러 어디 가고 없는 바람에 오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차장이 돈 내라 그러니까 돈을 안 내가지고 이 성길에 내렸대요. 그래서 그냥 그 카라멜 고개라는 데가 카라멜을 하나 다 먹어야 걷는다는 고개가 있어요. 사창리에. 그 고개를 넘으면서 결심했대요. 놔주자. 헤어지자.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절교 편지를 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심이 얼마나 이 양반은 또 생각했다 하면 굉장히 사람 좋고 이래도 결심하면 되기 아주 대단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절교할 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셨어요? 아니 내가 자기를 뭐 좋아한 게 뭐 바람기가 있어서 길에 다니다 만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집에서 공부만 하고 얌전하게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가져가 놓고 솜에다가 그냥 물들이듯이 해서 그냥 정을 있는 대로 들여놓고 뭐 우리 집이 못 살고 자기가 군대가 뭐 어려운 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새삼스럽게 알은 것처럼 말이 되냐 뭐 할 말 있으면 딴 말 하지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이제 팔자가 자기 마누라가 되려고 이제 마음이 또 글로 돌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나를 위해서 자기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좀 날 텐데 나는 또 뭐 순진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마누라 만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난이라는 게 뭐 자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도 그 당시에 다들 뭐 누군 뭐 그렇게 잘 살았어요. 대부분 다 가난하죠. 다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방에까지 제가 찾아갔으니까 저도 이제 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가서 뭐 사정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저 끄떡도 없더라고요. 그 결심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SOS를 쳤죠. 이 양반이 이런다. 야, 전중이는 지금 중이지만은 자간학교 중에서 지금 4년제 일기고 하는데 장례성 있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노? 아이고 성질도 빌라라 빌라. 그럼 애야 결혼해가지고 딱 해서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해버리고 딱 해놔야 되지. 안 되겠다 제가. 어머니가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글쎄 그때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 그때 방학이었나 뭐 1월 24일인가 하여튼 어쨌든 친구들한테도 직접 얘기 못하고 제가 그 가운 실습 가운하고 뭐 이런 거를 편지 한 써놓고 친구 나 결혼식 하러 내려간다. 니들 시간 있으면 내려와. 그러고
대구로 내려가 버렸어요.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게 결혼식을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랑 준비하는데 아이 신랑이 별나서 안 올까봐 걱정. 아우. 근데 야. 1월 24일 날이 결혼인데 23일 날이 아주 그냥 그때 음력으로 예. 아주 보름달이었어요. 예. 근데 바깥에서 신랑이 와 있대. 예. 그래 우리 엄마가 또 아이고 들어못 될 텐데 왜 밖에서 불러내나. 길 나가니까 보름달이 호양쳐간데 내가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겠는데 이 원수 내 꼭 갚는다 말하려고 왔다고. 그 또 한마디 해야 속이 또 시원한가 봐. 자전거 타고 그래 와가지고 그러고 가더라고. 예. 그날 밤엔 걱정이 안 됐지. 왜냐면 이제 분명하게 올 거니까. 신세 질 거 있으면 엉거리 지고 뭐 하면 되지. 그렇게 그럴 건 뭐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군인은 국가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신분이다. 남편과 언제까지나 함께 살 수 있고 또 출근한 남편이 퇴근해 다시 집에 돌아올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 양반은요. 네. 부하들한테도 그러지만 저를 그냥 하나의 부하로 생각합니다. 그래가 저한테 정신교육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시켜요. 아니 왜 부회장님 기질을 또 거기서? 왜냐면 이 양반의 그 이력도 좀 특이하잖아요. 예. 아니 요 며칠 전에 우리 삼대가 네. 저 며느리 아들 손자 사위까지 다 해가지고 요새 왜 그 IMAX 영화 있잖아요. 예. 그거 보러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전체에서 애국심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를 느끼는 거야. 우리 아버지야말로 뭐 뱃머리를 하셨나, 뭐 비행기 머리를 하시나, 해저 그거 훈련까지 다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이고 한국이고 어렵다는 훈련은 그냥 다 받으시다. 그 결혼하기 전에 예. 공수교육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미국 가서 그 심리전 교육에다가 레인저 교육을 받았고, 예. 그 이듬해는 또 포트베닝에 가서 또 패스파인더라는 건 뭐냐면은 예. 이 공수병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적지에다가 예. 먼저 선발대가 다 가서 거기서 그렇죠. 비행 활주로 만들고 우리가 다 뭐 예.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막 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그 역할이 이제 패스파이더. 예. 그것까지 다 맡으셨어요. 아. 결혼하고 그 1월 달에 결혼하고 6월 달에 갔고 그 이듬해 또 7월 달에 갔고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걸 왜 가족한테 그걸 근데 가르치니까. 가족들한테도 자기 같은 그런 군인 정신을 갖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셨어요? 편지에도 네. 자기 훈련하는 내용을 이쪽에 절벽, 이쪽에 절벽, 여기 밧줄을 해서 요렇게 건너서 요런 그 편지에 다 그려서 보내.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 세계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훈련을 안 해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낙하 훈련 받는 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양반이 지갑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남은 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책상에 딱 놔두고 가요. 사고가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동부 이천동 네. 한강에 한강에서 낙하했죠. 낙하했어요. 예. 그러면 제일 한강교까지 가서 거기 서서 이렇게 보면 내려 보여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내리는 거 보고 집에 올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동고동락이라지만 그런 얘기를 해줘서 지금 좀 무슨 훈련 받으러 가면 제 서재에 보면 세 칸 예. 정도가 제가 보낸 편지, 자기가 보낸 편지 예. 모아놓은 거예요. 양면으로 딱 이쪽 한 장, 이쪽 한 장, 이쪽 한 장, 이쪽 한 장, 편지 봉투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올랑 가서 2번, 아니죠. 미국 가서 2번, 올랑 연대장 할 때 1년.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편지를 뭘 써요. 아침에 뭐 먹고 오늘은 뭐 했고 저가 그런 것처럼 자기도 오늘은 무슨 훈련했고 그거 밖에 뭐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도
무슨 훈련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시잖아요. 네. 꺼내놓고 보면 좋아요. 그런 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아주 뭐 특수전부대 지휘관이었는데 정신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일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양반은 예. 우리 특수부대 요원은 예. 이북 특수부대보다 강해야 된다. 아. 그리고 자기는 장군이니까 이북 장군보다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장군이 돼가지고도 공수교육, 낙하 훈련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리고 장병들이 이 비행기가 안전한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1번기에서 제일 먼저. 1번기는 뭐냐면 비행기가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 맞춰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예, 물에도 떨어지니까 예. 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 비행기를 자기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좋아야 하니까 어느 부대를 가든지 전원이 구보를 해요. 오. 그리고 자기가 빠지면 뭐 자기 주변 사람 다 빠지잖아요. 예. 자기가 그 대열에 합해서 빠져. 떼요. 저 일사단장 할 때도 구보했고 예. 그래서 체력이 좋으셨잖아요. 예. 돌아가실 때가. 생도를 굉장히 잘 이끌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16이 딱 발발했을 때도 어떤 그 생도를 쫙 이끌고서 시가 행진을 그때 기억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5.16 혁명 났을 때 전두환 대령이 그때는 전두환 대위였죠? 대위가 그 5.16 혁명을 성공하게 했다 이렇게만 알지만 네. 자기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 생도들이 함부로 말을 듣나요? 예.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동창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육사 동창회. 네, 그거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육군 상안학교 다닐 때 그 3, 4관 학교를 체육대회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축구부 주장이고. 예. 그래서 3, 4관 학교 체육대회를 하면서 해군과 공군들도 그 선수들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사에 찾아가가지고 예. 거기 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반대도 많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예, 일이거든요. 설득을 해서 예. 결과적으로 시가 행진을 함으로써 그때 요동치던 민심이 그렇죠. 그 육군사관학교 5.16 혁명이 예. 성공으로 됐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회사 공사도 이제 바람 넣어가지고 부산에서 또 하게 예, 됐고 시간길 했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은 왜냐면 이 양반 뭐 인격이나 말을 믿었으니까 그렇지. 그러게요. 네,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 양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쁘게 말하지 군대에서는 전설이에요. 네. 왜냐면 군인이 뭐 정치 바람을 하는 게 없이 다 지키고 앉아서 부하들하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못 살았잖아요. 나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양반이 사관학교에서 의협심을 배우고 국가를 위해서 정의감이 뭐란가 배운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그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예. 새벽에 나가셨으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뭐 5.16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육군 대위가 그 5.16을 총지휘한 최고지휘관인 박정희 소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가 맞으니까 내가 이 혁명 지지를 하는 육사 퍼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니 만약에 실패하면 이거 다 죽는 길인데. 네, 박 대통령에 대한 그 평상시의 평판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성공하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혁명 당시 나라 형편은 그야말로 위기였어.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엄청난 사실을 들었을 때 내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혁명은 이미 일어났는데 혁명을 일으킨 군인들에 대해서도 또 혁명의 성공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어. 만일 그 군사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혁명을 일으킨 무장 세력과
또 다른 무장 세력 간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 아니오. 나라는 어지러운데 군사 세력들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사상자가 나면 대체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겠소? 그야말로 호시탐탐 남침 적기만 노리고 있는 북계에게 치고 내려올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오. 그날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거야말로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 잠시도 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요. 혁명 주도자를 직접 만나 그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 주체 세력들이 정말 자신들의 주장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난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내 힘 닿는 데까지 혁명이 성공하도록 신속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물론 그 상황에서 박 장군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만난다 해도 자칫하면 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게도 생각은 있었어. 나라를 위해 혁명할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나라 사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하는 내 진위를 알아줄 것이라고 말이오. 혁명의 성격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으므로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오.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데 나라고 해서 내 한 목숨에 연연해 그 큰 국가적 위기에 보신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 이런 모습이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품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났을 때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바로 그 체포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뭐 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또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을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닌가. 여기에서 그거는데 예. 김재규를 잡는 거는요. 예.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네. 자기 의무예요. 네.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김재규가 범인이니까 체포해라. 예. 명령을 받았으니까 네네네. 계엄령이 났을 때 보안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직속 부하니까 예. 그 명령은 당연히 예.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김재규를 이제 그러나 김재규가 안기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예. 또 그 대통령까지 시해하려고 그랬으면 뭐 웬만치 단도리를 안 하고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를 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거는 뭐 필수지 선택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승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르죠. 예. 왜냐하면 정승화가 그 계엄령이 선포된과 동시에 우리 집 양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예. 그 권한이 책임자가 합동수사본부장이 예.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됐거든요. 예. 그런데 또 묘하게도 정승화 장군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했다. 예. 그러면 그랬는데 김재규를 조사하다가 알려진 상황에 보니까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가 가까운 곳에 대통령 시해하려고 예. 만찬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시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만찬 준비하라는 통지를 최지철이한테 받고 바로 정승환 전에서 그거 와서 예. 네, 그 바로 대통령 만찬장 옆이라고 그러더만요. 네. 그걸로 딱 일어나 있었다 예. 하는 게 그 김재규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연히 대통령 시해 사건 아니고 보통 그냥 살인 사건이 나도 거기 와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연관된 사람은 지 고하를 묵론하고 다 조사를 해야죠. 뭐 범인이다 하고는 아니래도 예. 일 수도 있다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수하는 게 되죠. 정승화 장군이 거기 가 있었으면 자기가 죄가 없다면 나가 그날 우연히 오락해서 거기 가 있었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깨끗한 예.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되면 자기의 또 직속상관인 국방장관한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계엄사령관이면 우리 이 양반이 장관이잖아요. 직속상관이 되는 그리고 거죠. 계엄사령관이면 어마어마한 경호도 받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데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 게 이 양반이 떨어진 거지. 네. 그러면 둘이잖아요. 예. 에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가 해야 되거나. 네. 그런데 모르게 넘어가면
직무유기에 들어가죠. 높다고 안 하고 하여튼만 하고. 그럼 하다가 보니까 위험이 도사리는 거야. 위험이 도사리여서 위험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12.12 사태가 난 거지. 만약에 정승화 장관이 나 거기 가 있었습니다 하고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12.12가 왜 납니까? 그랬다고 하면 계엄사령관의 임명이 안 됐을 다시 해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사해보고 아무 일도 아니면 그냥 그건 나중에 할 이제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건 제가 이제 판단할 일 아니지만 그건 또 법대로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5.16 이후에 박정희 장군 그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으로 이제 전두환 대위를 임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정치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민원비서관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군에서 그 아주 그 유명한 뭐 박태준 대령, 윤필용 중령, 박종규 서령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박종규 씨는 경호실장이 경호실장이 후에 이제 경호실장이 됐고, 그다음에 윤필용 씨는 이제 비서실장 보좌관이셨고, 비서실장에는 박태준 씨였고, 또 이낙선 씨가 저기 상무부 장관, 그분이 총무 비서관하고 이제 이 양반이 민원비서관인데. 민원비서관만 대위고 나머지는 중령, 대령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림에 공이 많으니까 대위라도 민원비서관. 근데 국회의원 나가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의 의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군복 그거야말로 진짜 그 군정이에요. 장관들도 전부 별 달고 다 무슨 장관하고 기업체장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민정이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장관이 되든 그렇게 풀리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박 대통령께서도 이 양반을 뭐 어디 그 육사 11개 중에서 뭐 핵심으로 키우려고 그러셨는데 뭐 보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와가지고 저는 이제 민정이양에 저는 군복 안 벗고 저는 막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군대에서 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그 대담하기가 참 곤란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4.19 난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 떨어져서 고생해서 그런지 국회의원이라면 아주 그냥 뭐 진절머리를 낸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봤더니 마누라가 아는데 야야 가라 그러셨대. 그래서 진짜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냐. 그래 그 이튿날 또 출근을 하니까 오라 그러시대. 그랬더니 아이고 어저께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꼭 뭐 그게 다 하니까 내가 자네가 만약에 뭐 그래서 자기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랬나 보니까 아이 그거에 내가 다 해준다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군대 가서 잘하라고 이렇게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민원비서관 최고회의 의장 민원비서관에서 다시 군으로 가서 광주 보병학교에 가가지고 고등군사 교육을 받으셨죠. 또 영관급 또 연대장 뭐 교육을 또 받아요. 그거 받으러 이제 광주로 간 거죠. 그때 박정희 그 최고회의 의장께서 또 청와대에 계실 때 전두환 장군을 불러가지고 뭐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 그 뭐 듣기도 하고 그러면 전두환 그 장군께서 그런 걸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그 장군을 굉장히 아끼셨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광주에 가서 이제 그 계림동이라고 그 변두리에서 왜냐면 중앙에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불러서 공부 못 한다고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광주에 오시면 사람 보내가지고 꼭 오셔가지고 그 선거 민정이랑 하니까 선거할 때문에 지방에 오시냐 그러면 불러가지고 이제 아이고 너 고생한다. 왜냐면 민원비서관 하다가 그렇게 있으니까 고생한다고 뭐 생활비도 좀 주시고 그렇게 그냥 아이고 이 친구 그뭐 자기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믿음직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남 연대장 간다 그럴 때 육사 출신 중에서 연대장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현지 작전에 그 실전에 그거 나갈 때는요 자기 그 사진에 날짜까지 딱 적고 박정희 딱 해서 전두환 대령에게 해서 이렇게 친필 사진 주시고 그다음에 그 가 있는데 또 그 주월 사령관 통해 가지고 편지를 또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그 편지 받고 이 양반이 답할 때 아 우리 막내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편지, 직접 편지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그 저희 양반도 대통령까지 하셨지만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일개 육군 대령한테 보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해전 감사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쓰셨어요? 예. 그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자기 상관한테 하는 말투예요. 표현 인장이. 우리 극존칭을 사용해가지고 존경의 염을 가지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돈 봉투를 딱 보내면서 그 안에 뭐 막내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것도 갱면 게지 빨간 줄 있는 양면 게지 2장에 쓰셨어요. 그리고 돈 보내주시면 좋다고 봤죠. 소납하여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참 정말 참 존경받지 않을 수 없다. 그 매너가. 그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가. 뭐, 아랫사람을 그렇게 공경한 마음으로 대하시니까, 이렇게, 장애직권이 했다가 욕하지만 장애직권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게 만드는 노하우가. 부하들을 이렇게 충성할 수 있게끔 잘 보살피셨군요. 지켜보시면서 참 남편이 뭐, 군대 생활 참 별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공수단장 할 때, 뭔 이북의 사단장보다 자기가 세야 돼. 그거야, 뭐, 더 싸게 훈련을 하든가 말든가 생각도, 가족들까지, 나까지 이북의 여단장 부인보다, 정신.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 가서, 가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구하느라 골 아팠다니까, 뭐, 이북을, 나는 여단장 부인으로서, 이북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거 시키겠다.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잘해주는 건 말도 못해요. 왜냐면 일사단에 있을 때도 보면, 막, 추운 날은, 커피 끓여가지고 저보고 커피 준비하라 그래서, 다는 아니면 여기저기.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천둥번개 치고 그러면 전화해요. 중대장들한테. 전화하면 중대장 얼굴을,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전화하면 아무것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우리 관사에서 밥 먹었어요. 왜냐면 중대원들은 의무 군인이기 때문에 중대장 면을 봐서 열심히 하지 자기가 뭐 개인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대장이 이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그렇대요. 밥 먹으러 밥 준비하라 그러면서 아파트도 지어주셨다 막 그러더라고요. 공수단에 14층 아파트 지어줬잖아요. 그 부대 살림살이를 아껴. 그리고 아끼기도 하고 이제 자기가 민원비서관 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높은 사람 많이 알고 용돈 얻어다가 이제 보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일들을 즐겁게 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뭐 아이 고마워, 아이 미안해 그러면 뭐 할지도 몰라도 막 걸레 빨다가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어찌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 12.12 났을 때도요.
계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 사령관들이 전부 정승화 장군이 그렇죠. 그 충성하는 파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전두환이 보기만 보면 사살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예. 그 밑에 여단장들이 예. 평상시에 이 전 대통령의 인품을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제 보안사에서 전화로다가 이거는 정승화 장군이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이지 예.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하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이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예. 판단해라. 예. 위에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 큰일 난다. 이렇게 그렇군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죠. 예. 만약에 12.12가 그 반대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다 계급이라는 위험하죠. 게 사령관하고 왜냐면 그 보안사는 아무 병력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예. 병력끼리 왔다 갔다 하고 했다 그래도 이게 다 사령관이 직접 명령 받은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디로 예. 어떻게 행동한 거는 평상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12.12가 진짜 쿠데타였다면 그 후에 바로 뭐 이 양반이 뭐 권력을 쥐어야죠. 예. 그 이름에 8월 27일 날 대통령이 됐지. 예.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 계획을 했다면 병력을 가진 사람이 다 자기 부대에 딱 있다가 명령하면 딱 나와서 행동해야지. 30단에 왜 앉아 있어요? 다 지휘자가. 그러니까 그게 계획을 해서 했다는 게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영부인께서는 정말 가난한 육군 장교하고 결혼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까지 참 많은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 결혼한 다음에 10년이나 애를 셋을 낳을 동안에 친정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예.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는 또 시댁에 한 6개월 있어. 그때 이제 미국 유학 간다고 네. 그 정보학교에 다녀야 돼요. 6개월을 시댁에 6개월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올라와서는 친정에 10년 있었고 예. 근데 단지 이제 얌치가 있잖아요. 예. 애를 결혼을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친정에서 이렇게 10년이나 있다는 게 이게 처갓살이를 하는 남편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집이 좀 세다고 그때부터 큰 소리 하는 게 습관으로 배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양반 성격 알잖아요. 그러면 하루도 안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10년을 이 양반이 내가 없는 상태에서 퇴근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째 돼서 이제 살림을 나올 때,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정화 미용학원 가서 졸업장 따가지고 이제. 미용학원이요? 네. 정화 미용. 머리 깎아주는? 네네. 아하. 그래가지고. 미용기술을 배우시는 미용실을 차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퇴근하고 손님이 많잖아요. 예. 퇴근하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는 성질이 아니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겠구나 싶어서 안 하고 편물학원을 다녔어요. 못 자는 거예요? 네네. 예원 편물학원을 다녔어요. 이제 그거는 좋은 돈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이 다 춥고 연탄집이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세타 같은 거를 입었죠. 속치마 위에 가디건 이걸 안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하여튼 막 엄청 그걸 그럼 손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아니요, 기계로 죠. 기계로 이렇게 된 기계인데 털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그럼 부업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가게를 냈다기보다도 아는 사람들 거를 주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쪽 바늘이 일로 가고 양방기라는 거 있어요. 그걸로다가 이제는 그때는 이게 대량 안 하고 이제 작품, 투피스 뭐 이렇게 좀 문양을 막 넣어서 하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작품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우리 동기생들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 그걸 주문해요. 시중에 없는 독보적인 작품을 제가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1호 작품은 이제 각각 거를 해드렸거든요. 여기 사진이 있던데. 예, 그거가 지금 50년, 제가 이제 너무 아까워서 고이 간직해뒀죠. 월급으로 생활하신 게 아니라. 아니, 생활비는 안 들죠. 왜냐면 친정에 사니까 네. 월급은 월급대로 모으시고. 엄마가 개 드는데 일본 끄트머리 해서 그 돈으로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서 번 돈은 대로 또 다 그냥 드리고 그래 갔더니 이제 10년 만에 나올 때 우리 아버지가 격리 장교잖아요. 격리감까지 하신 분이니까 재테크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셔요. 그래가지고는 딱 두 사람 재산을 딱 나눠가지고 이제 보강동에다가 각하 이름으로 50평에 건평 17평짜리 집 하나 사주고 효창동에는 제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주고 68년이나 66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강동을 팔아가지고 저쪽 신촌 전학대에 각하 이름으로 집 사고 저는 효창동 집 팔아가지고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더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때는 여기가 하수도가 없어요. 특히 이쪽 일대가 여기가 수재가 많이 나는 한강보다 지역이었죠. 얕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터를 그래서 요걸 전체 200만 원 주고 샀다니까. 한 평에 5천 원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여기 요 말고 앞에 길이 좀 넓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수도를 이거 또랑을 파가지고 한강 옆에 양수처리기로 퍼내가지고 여기가 이제 택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사신 시드머니는 그러니까 편물하셔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진짜 그냥 여사님께서 다 일하셔서 이건 제가 버는 거죠. 제가 공식적으로 일해서 버는 거고 자기 거는 조집이고 자기 거는 추징금으로 가져가는 거 당연하지만 이거는 그때 추징금 때 이 집이 그래도 남을 수가 있었던 거는 그런데 이거를 압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재판해가지고 이제 이건 내 재산이다. 이건 내가 열심히 편물해서 스웨터 만들고 그리고 저는 만들어서. 이제 워낙에 보시면 알지만 전 철저해요. 재료 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된 서류를 문서에다 다 넣어놔가지고 50년 전이고 60년이고 관계되는 거 거기 다 있어가지고 본체까지를 압수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지은 죄를 부인에게까지 묻는다는 뜻인지 연자죄죠. 이게 그러면 연자죄 아닌가요? 그건 연자죄죠. 그래서 5.18 특별법을 연자죄, 경제적 연자죄성 법이라고 비난하잖아요. 비난받잖아요. 이 집도 하마터면 그냥 추징 당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 명의가 돼 있었고 저거는 이제 각하 명의로 이게 줄기를 따도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나이브 해가지고 아유 또 대통령까지 지난 사람을 마누라 대 이름으로 된 집에 모셔? 이게 좀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이름이면 어때요?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하 이름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 집도 날라가. 그랬죠. 근데 증여세를 5억을 내야 된대요. 근데 5억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를 붓글씨로 쓴 그 액자 이런 거에다가도 뭐 압류 딱지 붙였다면서요? 저거뿐만 아니에요. 저거.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각하 유골함이 있는데 옆에 있는 트로피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방에다가 쫙 해놨는데 그거를 다 붙였어요. 트로피에다가? 네, 트로피에다 붙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 평풍은 50하고 취임사기도 할 뿐더러 집 안에 매립해놔가지고 집이잖아요. 저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실에 테레비, 여기 복에 있는 냉장고. 근데
더 웃기는 게요. 예. 거실에 있는 냉장고하고 TV는 내가 이제 자서전을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네. 했거든요. 예. 그거 지네 집에서 했다고 기념으로 자기 이름으로 월부로 사준 거예요. 아, 제국 씨. 제국 이름으로. 아드님이 사주셨군요. 예. 근데 그것을 왜 일단 증여로 보고서는 가져갔나 보다. 그것도 예. 또. 증여세를 내고 쓰라는 거죠. 그럼 뭐 쓰면 아이고 말이 안 돼. 속상하신 그런 일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렸나 봐요. 아이고 우리 집에 4번 쳐들어왔어요. 저 압류팀이요. 네. 돈 되게 파는 거는 냅두고 예. 아직까지 있는 것만 돌려준다고 연락 왔어요. 아. 정권 바뀌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돌려준다고 그러죠. 예. 못 팔죠. 저걸 누가 사가겠어. 그 그리고 취임사를 저거는 예. 거기 가야죠. 기념관에 가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기념관에 가야죠.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사단장 시절에 그 간첩 잡으면 사단장 봉급의 1년치를 특별 상업으로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이 포상금을 내걸고 그래가지고 그 제3 땅굴도 발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지휘하는 부대에 근무하면 몸은 고달프지만 정말 똑소리나게 뭐 일은 제대로 배운다 네.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보통 이제 어떤 부대로 가잖아요. 그럼 예. 운전기사, 당번 뭐 이렇게 자기를 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자기 진급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계급이 다 구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 같이 다녀요, 늘. 어. 그러면 뭐 설명 안 해도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예. 편하겠어요. 근데 네. 이 양반은요, 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데려가요. 그래서 나도 불편하지, 모르는 사람. 예. 가는 데마다 모르는 사람. 왜 안 데리고 가요? 예. 내가 애타게 배워놨는데, 예.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야 된다, 이거. 예. 그럼 자기는 여기 와서 또 훈련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오공화국이 출범했을 때 아주 뭐 내가 아니, 그래서 예. 청와대에 들어가서도요, 예. 네. 뭐 군정이다, 뭐 군사 독재다 그러는데, 이 양반은 군사 독재를 안 하기 때문에 군인 따라간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양반이 5.16 혁명 때 민원비서관 했으니까 자기가 믿고 아는 사람들이 요직이 중요히 하면은 또 추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 밑에 윤필용 장군 밑에 각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윤필용 장군이 반혁명으로 몰리면서 그 사람들 다 아주 군대에서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능하니까 또 일반 기업에 또 다 뭐 임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공하게 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출마해서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 출신들이 좀 있지. 사실은 나오실 때 너 좀 나가자, 너가 좀 나가자 그래도 다들 군대에서 잔뼈가고 그래서 군대밖에 몰라. 그러니까 안 나오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셔도 비서실장을 허화평 씨 같은 사람 시키면 좋겠는데 예. 꼭 뭐 하버드 나오시고 막 그런 사람들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 물어본 게 아니라 여보 당신 말이야 경호실장은 이제 우리 육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때 화평 씨도 무슨 비서관 하시고 예. 있었어요. 예. 당신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요 안에서 심심하고 외롭다고 또 안다고 말이야. 아는 사람 쫄쫄 불러가지고 끼리끼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군인 출신인데 일반인들이 같이 동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대통령 해먹냐. 그러니까 끼리끼리 한다 소리 안 나게 예. 절대로 가는 말이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다고 절대로 부르지 마라. 이래서 저는 그 옛날보다 알던 부인들을 예.
대통령 재임 중에 못 맡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못 만나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군사 독재라고 지금 막 근데 뭐 이번에 그 페넨 마이크에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보면 뭐 군인 출신들이 나와서 똘똘하게 얘기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따가 웃으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유 그때 당신 그래도 화평시는 당신이 일찌감치 잘랐는데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충성심이 제일 있으시네. 내가 예. 아유 그때 비서실장 시켜야 되네. 그렇게 똑똑하면 당신이 대통령 할 걸 잘못했네. 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은 그 영부인의 이 불만이 나올 새가 없이 없어요. 예, 아주 그러다 그냥 이게 단수가 안 돼요. 실은요. 예. 저도 호락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앞으로는 다 양보하지만 끝에는 제가 다 이뤄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결혼할 때도 뭐 가난한 그렇죠. 남자 예, 예. 만나가지고 뭐 주도하셨죠. 아유,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다 혀차가 아유 자가와 저거나 자가와 아. 그거 좋은데 예. 들어가가지고 21살에 시집 간다니까 누가 좋아할 예.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그냥 혀를 차고 막 이렇게 나가 속으로. 아이고 저 입에 이제 시집 잘 갔다 소리 나오게 내가 하나 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강하지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했는 남편을 자기보다 뭐든지 유능하고 똑똑해서 내가 웬만한 일일 때도 결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좋지. 내가 맘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항상 옆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꼼짝을 못해서 여보 여보 불러서 가면 여기 좀 앉아. 할 말도 없어.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도 밖에도 못 나고 옆에만 있고 맨날 영화도 텔레비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기억이 없으시니까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뒤에 영화도 좋아하시고 드라마도 좋아할 때 그거는 재미없어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 축구 예. 그다음에 이렇게 앞뒤 안 봐도 되는 거 예. 그런 것만 보시니까 옆에 앉았으면 지겨워가지고 내가 아유 맘대로 텔레비 보면 엄청 재미있는 거 많겠는데 돌아가시고 틀어보니까 재미난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옆에 맨날 앉아있으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나 좀 친구들이 밖에 나오려는데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안 돼요. 옛날에는 얼른 가라 그러더니 못 들은 척. 그러셨어요? 혼자 있으면 싫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사람들 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여자 하나 있다고 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맨날 똑같은 소리 자기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내가 아유 요번에는 요거 앞에 하고 요거 뒤에 하셨는데 내가 그랬다니. 백담사가 가지고는요 손님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800명씩 8번 법문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 보면 그 뜰하게 한 800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법당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또 재밌게 하셔요. 나는 그 앞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하루 8번 앉아있으면 그런 도 닦는 게 어딨어요. 개인의 삶이라는 게 별로 없었군요. 미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만 쉬자. 거기 앉아서 점심 먹고 나면 졸려 죽겠지.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내가 코가 높다고 뭐 코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고 앉아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는 아프다 그래가지고 안 나갔어요. 여자들이 그 문 앞에 와가지고 안 죽을만 하면 좀 나아 보이소. 아침에 새벽 2시에 한번 보려고 왔는데 막. 그러니까 이 양반 또 당신 없이 장사가 안 된다 빨리. 그래서 하루에 그 2년 1개월 8일을 하루에 8번씩 똑같은 영감말을 8번씩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근데 회고록 쓸 때는 좋았어요. 예. 다 들은 소리니까 10번씩 네. 들은.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1979년 3월에 제1사단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원래 그 사단장은 한 2년 정도를 하시는 게 2년. 기본인데 1년밖에 안 하신 상황에서 투스타인 입장에서 보안사령관은 그 당시 육군 중장이 맡는 보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보안사령관이 소장이 맡던 자리인데요. 네. 이제 국군 보안사령관, 해군까지 공관으로 되면서 이제 중장이 그동안 쭉 맡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소장에다가 또 사단장은 보통 2년은 해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근데 그냥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보안사령관을 명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때 우리 시어머님도 편찮으시고 애는 넷에다가 대학교 입학에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너무 바쁘냐. 그런데 거기 뭐 음식 가지고 들어라 뭐 그리고 거긴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씩 들어갔어요. 일사단이 가까우니까 자주 부르셨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어디 가도 자꾸 부르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보안사령관 오니까 이제 한 집도 오래간만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죠. 그래서 그 좋아했지 뭐 그 보안사령관이 뭐 계엄령이 나가지고 뭐 엄청 막 이상해질 줄은 몰랐죠. 애들이 좋아했죠. 아버지하고 같이. 영부인께서 79년 9월에 그동안에 이제 오래 그 공부 못했던 그런 좀 한을 푸시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연세대 어학당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게 79년 10월, 그러니까 11.6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대학을 마치지 못한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뭔가 좀 꿈으로 남아 계셨던 거 아닌가. 있죠. 왜냐면 그 약간 콤플렉스도 있어요. 왜냐면 있어요. 왜냐면 부부간에도 이제 다른 어떤 말은 다 해도 안 삐지는데 당신이 뭐 한다고 이러면 확 삐져요. 속에서부터 확 삐져요. 아니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중퇴를 했는데 이런 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10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더 고급으로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셔가지고 아예 이번에는 그러면 대학을 정식으로 편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편입시험을 본 게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시험을 치셨는데 낙방하셨다고. 인생 일대 낙방이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니까 쇼크가 크더라고요. 왜냐면 대학교 가서 공부하려다가 좌절된 거 그 자체도 막 실망스럽고 속상하지만 제일 쇼킹한 건 내가 떨어져. 시험을 쳐서 떨어져. 이게 굉장히 큰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 떨어지는 거를 처음 해봤잖아요. 떨어지기는커녕 공부 떨어지는 거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몸살 나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1979년에 12.12가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네. 12.12 그때는 제가 열공하고 있어요.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아니 그 상황인데 그러면 전혀 모르셨다는 거네요. 남편이 밖에서 막 이렇게 되고 혹시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는 아니 거기에 갑자기 편입 공부를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그 나쁜 사람이라도 대통령 되려는 생각이 있고 뭔가 이렇게 꿍꿍해서 지금 한창 하고 있으면 나의 협조를 구해야지 나를 그 학교 가서 공부하게 냅두겠어요. 제가 외국어 대학교 편입시험을 쳤고 12.6, 12.12 1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는 네. 각하가 아니라는 알리바이예요. 예. 아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걸 아니 그 어수선 할 때 네. 무슨 공부 그것도 저 우리 시동생 집에 이사까지가 해가지고 예. 거기서 공부했는데 그 1980년 3월에 다시 이제 연세대 어학당 예. 다시 가셨잖아요. 이제 외국에 예. 편입시험에서 실패하시고 떨어지시고. 나서, 예. 또 예. 떨어지자마자 바로 또 간 거죠. 예. 그때 그 시험에서 실패하셨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라고 위로를 하시던가요? 집안도 어수선했고 예. 시간도 너무 촉박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내년에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해서 예. 대학생 되고 싶으면 원을 풀어라. 예. 나도 잘 도와줄 테니까. 그동안에 좀 어수선했다, 네. 내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냐면 영어과를 왜 가려고 그랬냐면, 예. 영문학은 옛날에 뭐 18세기 이 얘기를 많이 배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영어학은 언어학이라는 거 속에 이렇게 말 뜻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학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참, 예. 참 아이러니하다. 예. 내가 외대에 영어과에 합격했으면 예. 연대에서 저기 그 뭐야 화영 시간 화영식, 것도 뭐 못 보고 시위하는 장면. 그것도 못 보고 예. 뭐 저 유신 개수 뭐 예, 하는 예. 그런 것도 못 보고 예. 김일성 화영 씨도 못 봤을 각각 화영 씨도 예, 예. 못 봤을 텐데 네. 그 외국어 대학을 떨어지는 바람에 예. 1월 15일 날 시험 쳐서 떨어져서 3월 달 몸 추스리자마자 연대로 간 거 아니에요. 예. 예. 가가지고 거기서 각각 화영식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직접 내 눈으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거 보는 사람 몇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유신잔당 예. 물러가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짚어봐야 되는 게 예. 그 데모하는 애들이 최규하 대통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최규하 대통령은 유신 잔당이라고 거부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최규하 대통령의 중심 받쳐주는 세력이 전두환이 아니냐 이렇게 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규하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다가 그렇죠. 보안관을 유명하시죠. 맡고 있는 이 양반을 갖다가 딱 했고, 근데 이 양반이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 게 예. 4월 예. 뭐 10며칠인가 예. 이러더라고요. 1980년 4월 네, 며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고 끝난 게 7월 달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개월을 근무했거든요. 예.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이 이 양반을 왜 그렇게 갖다 놨냐면, 그날 제가 화영식을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신 잔당 막 학생회관 꼭대기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예. 막 프레카트 달아놓고 막 불태우고 그 집으로 허수아비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불 예. 태우고 막 이런 걸 제가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왔잖아요. 예.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늦게 오셨길래 내가 그때는 막 당신은 도대체 이 말이야, 시국이 이럴 때 뭐 때문에 중앙정보부장은 또 맡아가지고 뭐 때문에 맡아가지고 이 학생들의 표적이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내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최규하 대통령이 나를 그 안기부 차장을 시켜놨는데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어차피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해가지고 예. 이렇게 일어났으니 중앙정보부가 지금 엉망이 됐겠죠. 시국이 지금 복잡한데도 제 일을 기능을 하나도 못한다. 예. 이렇게 이 기능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 나는 이 김재규 사건 수사하면서 그 중앙정보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잘 알게 됐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이게 빨리 수습이 된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나를 했으니까 내가 그 목적으로 맞게 빨리 하오네, 빨리 나올게, 걱정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말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당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공부를 계속 하셨다면은
어떤 삶을 사셨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좋은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너무 꼼꼼하시니까. 꼼꼼한 것보다도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간호해 보면서 아는 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면요 먼데 안 보셔요. 저 침실 바로 옆에 예. 저기 온돌방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다 모셔놔요. 모셔놓고 밤에 자다가도 기침 소리 나면 얼른 가서 약 드리고. 그거는 그런 결정은 제가 하잖아요. 예. 제가 귀찮으면 좀 먼데 모셔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면 의사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최고 좋은 의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의과대학 포기 안 하고 다 졸업한 사람은 다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다 여유롭게 다 살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 여고를 나온 수재, 또 이화여대 의대를 다니던 수재, 장군의 딸, 탄탄한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한 남자, 전두환 대위를 사랑해서, 아니면 육사생도 시절부터 뭐 이미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평생을 21살에 이제 바쳤지 않습니까? 이순자, 영부 이순자 여사의 증언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좀 쭉 보시면은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쭉 계속 보면서 답변도 해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그레이프 후르츠님, 유한님, 테레사민님, 그리고 최도영 소장님 후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참 이순자 여사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회고록을 책으로 내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육성으로 하는 회고록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기억력이 또 대단하셔서 아마 저런 것들이 백담사에서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면서 이거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서부터 준비를 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남편을 바라보면서 백담사의 그 조그만 쪽방에서 누워서 담배도 맘대로 못 피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아내를 21살부터 이렇게 사랑한, 21살 그 이전부터 사랑했던 그 아내로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거를 또 남편한테 여보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는 어땠어요? 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다 녹취록을 만들고 그걸 다시 또 다 자기가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A4지가 아니군요. 원고지 2만 장 분량의 원고를 만들어서 자서전을 쓰시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이 인터뷰는 진짜 이순자 여사의 순애보, 지난 한 40몇 년 동안 내 남편 전두환을 사랑한 이순자 여사의 그 사랑의 기록들이 쫙 담겨 있는 그런 인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장면도 많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다음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11.6이 일어나고 12.12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권력이 막 그야말로 최규하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참 오르게 되는 요 과정을 이제 말씀하실 차례인데, 참 이 부분도 참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대학 편입 시험 봐. 어학당 아씨가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두환 대통령은 언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어 라는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그 얘기가 다음 인터뷰에서 여러분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이 현대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풀어야 될 숙제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 시간보다도 거의 한 800분 정도가 더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봐주셨는데요. 더 많이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면 제 욕심이 될까요? 많이들 좀 봐주시고,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이렇게 역사의 증언,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자꾸 왜곡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사라진다고. 김영삼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역사 바로잡기를 통해서 5공화국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뒤바꿔놨습니까? 네. 또 당시에 TV에 막 프로그램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MBC가 그 앞장을 섰는데 5공화국 이런 거 만들어서 아니 막 그때 그 50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한테 권총 들이대면서 대통령 자리 내놓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은 순진하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순자 여사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그 몇 탄까지 인터뷰가 있나요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 원래는 이게 그 3탄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 미처 다 소화가 못된 부분이 있어서 인터뷰 할 때마다 예. 저희도 막 새롭게 질문드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4차례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할 네.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판하시는 것도 자유고 그리고 높게 평가하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희 펜앤드마이크는 항상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그 증언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가 있는데 www.pennmik.com 들어오시면은 우측 상단에 빨간 정기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하시면은 구글에서 한 40%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기왕이면 저희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기구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또 저희 펜앤뉴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여사와 함께하는 역사의 증언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시리즈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계속됩니다. 그때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